반갑습니다. 네, 저는 부산에서 왔고요. 네, 서울 뭐 자주 오긴 하는데 네, 역시 비행기 값은 많이 듭니다. 올 때마다. 제가 제일 어려운 시간을 맡았네요. 그 어려운 시간이라는 건 잠이 많이 오실 시간에 제가 이제 하게 돼서 재밌게 안 하면은 다 주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눈을 맞춰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제로 잡은 건 키네시스, 그 키네시스 서비스 안에서도 파이어호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죠. 되게 간단하고 사용하기도 쉬운 그런 겁니다.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람다를 이용한 센서 데이터 처리인데 어떻게 하면 좀 절약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초점을 맞춰서 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스타트업 하고 있고요. IoT 관련되는. 그래서 여기 오늘 요걸로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연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요런 이제 작은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이런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iOS, 안드로이드 앱 개발하고, 이제 이렇게 클라우드 서버로 올리는 것까지 그거를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IoT를 위한 유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아마 앞에 나왔던 뭐 키네시스 관련 내용이나 람다는 어디를 가더라도 요즘 많이 들으시는 내용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IoT 쪽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AWS를 사용하시면서 센서 데이터를 올리시려고 하면 하드웨어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다 싶은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는 블루투스 쪽을 좀 많이 다루고 있어서 그쪽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로우 에너지 블루투스입니다. 그리고 센서 데이터 수집을 위한 AWS 서비스들의 효율과 비용을 조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센서 데이터 송수신하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먼저 센서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것들인데요. 블루투스 L이라든지 로라라든지 LTEM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이 중에서 어떤 거라도 사용을 한번 하셔가지고 센서 데이터 같은 것들을 서버로 한번 올리시거나 AWS에 있는 어떤 파스 서비스에 올려보신 적이 있는 분 혹시 계세요? 네. 블루투스 LE 4.2는 요즘 폰들은 대부분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블루투스 LE 5.0은 이제 막 나왔기 때문에 갤럭시 S8에만 이제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성능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기대되는 부분인데, 이런 센싱을 하고 데이터를 모으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앞에 있는 속도, 블루투스 4.2가 1Mbps, 그 다음에 5.0은 2Mbps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뭐 속도를 못 올려서 못 올리는 게 아니고요.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는 전력을 절감을 시켜야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 때, 지금 이 배터리가 한 75mAh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밴드 같은 거에 있어서 그게 배터리를 정말 조금만 먹어야 막 한 달 가까이 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속도를 늘려가면서도 배터리를 최소한 이렇게 시킬 수 있을까? 그게 사실 관건입니다. 고정 전원에 붙이는 거는 사실 뭐 그런 걸 생각 안 해도 돼요. 뭐 그냥 와이파이를 막 돌리든지 어떻게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기대되는 거는 저희도 이제 데브킷 정도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만 5.0으로 올라가서 속도도 늘어나면서 어떻게 전기를 좀 절약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리가 늘어납니다. 지금은 블루투스 4.2 같은 경우에 특히 여러분들 뭐 여기 애플워치라든지 폰이라든지 이런 데 다 이제 이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거리가 최대 50m, 거의 대부분 약 40m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반경이 40m가 나오면 80m 정도가 이제 되겠죠.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되죠. 근데 블루투스 L이 5.0으로 가면 이게 2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반경의 전체 이제 면적으로 치면 4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좋아지고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로서는 좀 기대가 많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지금은 이쪽 빌딩 끝에서 이쪽 그 빌딩 끝까지가
좀 뭐랄까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데이터가 전달되는 느낌이면 5.0으로 가면 충분히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크죠. 왜냐하면 건물 한 층 안에서 물론 이 곳곳에 구석구석 다 닿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스캔, 즉 데이터를 이렇게 끌고 모을 수 있는 센터를 역할을 하는 애가 하나만 있으면 이쪽 끝에 달아놔도 저쪽 끝에 있는 데이터를 다 잘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로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블루투스 LE는 상당히 근거리 통신을 하는, 물론 이제 거리가 좀 늘어나긴 하지만, 근데 로라 같은 경우에 지금 SKT가 상당히 이제 많이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망을 다 깔아놨고, 그 다음에 KT 같은 경우에 LTEM을 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로라 같은 경우에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리고 SKT에서 모듈을 이제 배포를 하고 막 있지만, 그 모듈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바로 댐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기판을 만들어도 그 분당에 가서 SKT 저기 회사에 가서 등록하는 절차나 테스트하는 절차나 이런 걸 다 거쳐야지 자기들이 인정을 해주고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고, 속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하향이 5kbps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위에 블루투스하고 속도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느린 거거든요. 최고 5K 정도 나오는 거라서 실제로 사용해보면 3K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로라는 언제 사용을 해야 되느냐? 간혹 가다가 데이터 한 번쯤 쏴주는 거예요. 그래서 SKT에서 지금 이제 많이 쓰고 있는 분야는 가스 검침 같은 거, 일일이 사람들이 아파트 가서 이렇게 똑똑하고 검침을 하지 않아도 거기서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가끔씩만 날아와도 되는 거죠. 그런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주 가끔 온도 같은 거나 습도 같은 거나 어떤 수치 정보를 이렇게 쏴주면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로라가 적합을 한데, 되게 빠른 속도로 어떤 센싱을 해야 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이 센서 안에 지금 들어가 있지만 가속도 센서라든지 뭐 어떤 그런 것들, 자이로스코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데이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를 전송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사실은. 그게 로라의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리는 얘도 상당히 길게 나가서 안테나만 큰 걸 달면은 몇십 킬로까지도 나간다고 그럽니다. LTEM은 좋은 점은 원래 LTE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 없이 센싱을 해서 막 쏴줄 수가 있어요. 근데 LTEM 같은 경우에 속도를 조금 낮춰놓고 조금 배터리 적게 먹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LTEM을 KT에서 막 밀고 있지만, 그 LTEM과 로라 사이에서 지금 LTEM이 좋게 보이지만 장치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하나가 좀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죠. 뭐냐 하면 로라 같은 경우에는 ISM 밴드 대역이에요. 그래서 블루투스라든지 로라라든지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별히 KC 인증을 받는데, 장치를 만들어 놓고 인증을 받는데 그렇게 돈이 이제 많이 안 들어갑니다. 몇백만 원 정도 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 한 400만 원 정도 들기도 하지만, 근데 LTE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비쌉니다. 이게 그냥 ISM 밴드 대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들어요. 몇천만 원 이상 이제 들어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타트업이 막 그냥 인증을 막 받아가지고 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캐시 인증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도 그 알리나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좀 사셔가지고, 그죠? 예전에 이제 공동구매로 뭐 이렇게 팔거나 뭐 이런 일도 있었었는데, 요즘 갈수록 좀 이제 그게 힘들죠. 뭐 한 대 이상, 두 대 이상 뭐 못 들여오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휴대폰 시장을 방어하는 데는 좋은데, 이런 것들이, 그죠? 왜냐하면 중소 작은 회사들이 뭐 몇천 대만 화웨이 폰이라든지 샤오미 폰을 싹 수입을 해서 쫙 팔아가지고 조금 수익을 남기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몇천 대 수입을 할 것 같으면 캐시 인증 때문에 사실 수익이 거의 남지 않아서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런 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되는 거, 다이나모 TV의 IOPS, 센서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이제 가져올 때 이걸 IOPS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비용, S3의 이제 비용, 그다음에 람다 펑션을 사용했을 때 비용, 키네시스 파이어홀스 사용했을 때 비용,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에 보여드린 이런 모듈 말고 저희 회사가 만든 모듈 중에서 이런 게 있는데, 앞에 보시면 저희 회사 로고가 이렇게 이제 박혀 있습니다.
요거는 태양광 비콘이죠. 그냥 실내 등 같은 데만 붙여놔도 작동하는 비콘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사용을 하셔가지고 뭐 이거든 어떤 뭐 다른 제품이든지 간에 블루투스 LE가 들어가는 거면 오른쪽에 제가 적어놓은 저런 것들을 조금 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많이는 없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먼저 블루투스 클래식하고 블루투스 LE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 분 들어보십시오. 뭐 평소에 많이 쓰시긴 하는데 잘 모르셔가지고 아시는 분 아세요? 네. 자, 블루투스 클래식은요 음악 들을 때 쓰시는 그런 종류예요. 속도가 빠르고요, 거의 와이파이에 가깝게 이제 그런 속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음질로 음악을 들으셔도 아무 뭐 특별히 문제가 없죠. 근데 블루투스 LE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느립니다. 앞에 제가 이제 적어놨지만 그래서 전기를 최대한 적게 먹게 만들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걸 연결할 때 그럴 때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그 클래식하고 LE는 블루투스 뭐 4.2, 5.0 이렇게 하면 그 안에 둘 다 포함이 돼요. 그냥 그거는. 근데 그 4.0에 들어가면서 로우 에너지에 관련된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안에 들어간 거죠. 근데 칩은 달라요. 보통 우리가 그 칩을 어떤 칩으로 이제 모듈을 만들고 제품을 만들면 보통은 그걸 두 개를 다 합해 놓은 애도 있긴 하지만 거의 딴 애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센트럴하고 프리퍼럴 이것도 개념을 조금 아시면 좋은데 센트럴은 어떤 애냐면 PC 같은 애들, 폰이나 PC 같은 애들이라서 보통 얘한테 연결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요것도 이제 연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이 이제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연결되는 애들은 다 프리퍼럴. 그 다음에 중간에서 스타 방식으로 자기가 이렇게 다 받는 애는 센트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개념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좀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버는 데이터를 주는 애잖아요, 그죠? 데이터를 주는 애입니까? 받는 애입니까? 서빙을 하니까 이거는 받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그냥 개념적으로 연결되는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면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들 데이터를 이렇게 막 주세요. 이렇게 데이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서버예요? 클라이언트입니까? 이렇게 보면 제가 받으니까 서버 같은 느낌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다 받으니까 제가 중간에서. 근데 이제 실제로는 데이터를 여기서 이제 넘기는 애가 프리퍼럴이 여기서는 서버 개념으로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센트럴하고 프리퍼럴의 차이점을 조금 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어드버타이징 방식하고 커넥션 방식이 있어요. 대부분은 다 커넥션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얘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한번 연결되면 다음에 또 자동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폰에 그 최대 연결할 수 있는 블루투스 장치가 몇 개쯤 될까요? 아시는 분? 7개만 해도? 네, 그 정도 됩니다. 7, 8개. 그거는 이제 모듈 만들 때 따라서 조금 다르고요. 근데 한 개 연결했을 때랑 7, 8개 연결했을 때 최대 속도는 당연히 이렇게 나눠져 갖고 나오기 때문에 달라지겠죠. 계속 동시에 통신을 하면 속도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자, 근데 애드버타이징 방식하고 커넥션 방식이 있어서 뭐 두 개가 좋고 그런 걸 떠나서 안에 프로토콜이나 이런 거 형태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커넥션 방식으로는 안정적으로 두 개 연결해 놓고 쓰면 되고요. 대신에 어드버타이징 형태는 비콘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얘로부터 데이터를 받고 싶으시면 얘는 어드버타이징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만약에 커넥션 방식으로 하면 1대1로밖에 얘 입장에서는 1대1로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환경에 따라서 펌웨어 코딩을 하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제가 또 비콘과 스캐너로 이제 구분해 놨는데 비콘은 어드버타이징 방식으로 신호를 막 이렇게 쏘는 애입니다. 방송을 하는 애고요.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신호를 무슨 신호가 있는지 이렇게 이제 끌고 모은 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얘랑 얘 또는 이제 얘랑 뭐 시계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블루투스 찾기 같은 걸 하죠. 그죠? 찾기. 와이파이의 그 공유기 같은 거 찾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스캔을 해서 이제 선택을 하면 그때부터 연결이 된다든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린 블루투스 4.0하고 5.0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브로드캐스팅 메시지 용량을 최대 8배까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되게 기대가 됩니다. 아이비콘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담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뭔가 그걸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아마존 람다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모듈이랑 그게 어떤 모듈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모듈이랑 얘의 LTE 모뎀이 달려 있다든지 로라가 달려 있으면 그대로 얘를 데이터를 쏴버리면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폰하고 연결을 시켜서 폰에서 인터넷망으로 이렇게 이제 나가도록 LTE망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구조 자체는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설명을 그렇게 안 드려도 람다 사용할 때 앞에 API 게이트웨이가 붙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람다 실행을 한 다음에야 자기가 원하는 곳에 얼마든지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앞쪽 단에서 알아야 될 거. 지금 여기는 이제 안 그려져 있지만 여기 이 모듈에 LTE 모뎀이 같이 이렇게 합쳐져 있다. 또는 로라가 합쳐져 있다 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로라 모뎀이 제대로 나와 있는 건 사실 그렇게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로라 말만 듣고 한번 연결해 시중에서 살려고 해도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로라를 사용하면 일단 SKT망에 물리게 되는 거죠. 대부분은 자기가 게이트웨이 구성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SKT로 보내야 된다는 거고, SKT에 저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저장이 되고 그걸 우리는 뽑아내서 AWS로 다시 가져온다든지 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비용을 SKT에서 또 가져간다는 이야기죠. 로라는 한 달 계약을 해도 사실 비용이 그렇게 크게 비싸진 않아요. 워낙 느리기 때문에 아무리 막 쌓아봤자 그렇게 쌓이진 않아요, 데이터가. 근데 그런 이제 저장소라든지 이런 거에 자꾸 이제 발생을 하고 우리가 그쪽에 좀 락인되는 그런 느낌을 이제 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싫어서 또 데이터 요구, 나는 데이터를 팍팍 쏴야 돼. 좀 빠른 속도가 필요해. 해가지고 KT로 하는 LTEM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모뎀 중에서 이렇게 디바이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붙인다든지 하는 모뎀 중에서 그 모뎀 안에 HTTP 프로토콜이나 MQTT 프로토콜이 들어가 있는 애가 잘 없어요. 들어있어도 문제고 안 들어있어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센서 데이터는 양이 워낙 작거든요. 그죠? 그냥 스트링 한 줄 정도면 온도 담고 습도 담고 기압 담고 다 각가지 다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당 한 번 쏴도 그렇게 큰 용량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HTTP 프로토콜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크잖아요. 그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500에서 1KB 그 정도 된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러면 텍스트는 얼마 안 되는데 보내는 데이터는 얼마 안 되는데 그게 매번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이제 좀 손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HTTP 프로토콜이 있으면 좋은 점은 바로 아마존 서버로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파스라도 대부분 REST API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안 돼. HTTP 통신이 안 돼. MQTT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TCP 소켓 통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이거죠. AWS에 소켓 파스 서비스가 있으면 뒷단 걱정 안 하고 하겠어요. 그냥 쏘면 되잖아요, 그냥. 그죠? 없어요. 그래서 거기 파스가 없으니까 EC2에다가 소켓 서버 열어가지고 거기서 받은 다음에 저장소로 넣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좀 번거롭다는 이야기죠. 괜히 EC2 키우면 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막 늘어나면 오토 스케일링을 생각하든 뭘 하든 이렇게 계속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 그런 게 이제 제 경험에서 약간 나온 이야기고요. 그 다음 센서 데이터 수집에 람다를 쓰는 이유는 람다든 뭐든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 앱도 만들어야 되죠. 하드웨어도 만들어야 되죠.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데 EC2나 이런 거 쓰고 막 이렇게 그 서버 쪽 다 생각해야 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뒷단, 백엔드를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알아서 맡기면 지 혼자 다 알아서 하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S3 이제 그 저장을 할 때 원하는 이름으로 마음대로 이제 생성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오토 스케일링이 자동으로 되는 서비스고, 그다음에 수신 데이터를 분류하고 안에서 람다 함수 안에서 뭐 적당히 이렇게 이제 적어가지고 그죠? 원하는 곳에다가 마음대로 저장을 하면 되고, 뭐 어떤 거는 다이나모DB, 어떤 거는 S3 이렇게 막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멀티 리전의 고가용성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람다는. 그래서 좋다는 거죠. 인프라 관리가 필요 없는 서버리스, 마이크로 서비스라서 정말 좋습니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키네시스 바이오스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봤던 구조랑 상당히 비슷하게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센서는 앞쪽에 안 그려놨지만 폰 쪽에서 받아가지고 파이오스로 바로 집어넣으면, 파이오스 API가 있으니까 바로 집어넣으면 S3나 레드시프트나 아마존 ES나 이런 쪽으로 바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S3에다가 로그 쌓듯이 쭉 쌓아버리면 되겠죠, 데이터를.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시각화를 하든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앞에 그림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아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데이터 처리량에 맞춰서 오토 스케일링이 됩니다. 그리고 AWS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클릭 몇 번으로 하면 구성이 됩니다. 람다보다 조금 더 간단하다고 할까요? 그 다음에 60초 이내에 아마존 S3 버킷이나 아마존 레드시프트 테이블 또는 아마존 엘라스틱 서치로 로드 가능하다. 이거는 60초 이내라고 이제 제가 써놨는데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60초든 120초든 어느 정도 시간에 데이터가 들어오면 얘를 S3의 파일 하나로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쌓기 시작, 데이터 딱 보내고 시작하고 한 1분 정도는 기다려줘야 파일이 생기는데, 그 시간 간격, 처음에 그 1분은 들어가고부터 1분은 아니고요. 자기가 나름대로 시간 이렇게 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10초 만에 생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유입되는 데이터를 S3를 이용하여 저장할 경우에 디바이스별로 파일명을 나눠서 저장을 해도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알고 가죠. 제가 여기에 요금 계산하는 여러 가지를 이제 넣어봤는데, 초당 한 번 센서 데이터를 송신하면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됩니다. 1시간은 몇 초입니까? 3600초 곱하기 24 곱하기 대략 30일 이렇게 하면 한 달에 259만 2,000번 정도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1초에 한 번씩 보내면 제법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한 대가 아니라면 이게 지금 260만 번 정도인데 두 대만 보내면 320만 번이고, 그죠? 막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대 보낼 때로 계산을 제가 해서 보여드리지만, 여러분은 뒤에 10대가 될 수도 있고 100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서 돈 계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뒤에 가면 제가 람다부터 이제 비용을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그 AWS 홈페이지 가면 이런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샘플 다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보라고 만들어 놓은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돼 있어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자, 람다의 비용은 두 가지를 합해서 계산이 됩니다. 하나는 컴퓨팅 요금이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 요금이에요. 얼마나 호출을 했느냐. 그 다음에 램은 얼마나 쓰고 CPU는 몇 초나 돌렸냐. 이거죠. 앞에 컴퓨팅 요금이라고 하는 게 램 얼마나 쓰고 CPU 얼마나 돌렸냐. 이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초당 컴퓨팅 요금 자체는 0.00016667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메모리 기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메모리 50메가밖에 안 써도 돼, 50메가로 돌려줘라고 한다고 해도 50메가 할당은 안 돼요. 최소 128메가 정도는 할당을 시켜야 돼요. 람다 함수 하나에다가 128메가 할당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행 시간은 최소 100ms, 0.1초는 무조건 할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시킨 작업이 0.01초 만에 끝난다 하더라도 무조건 0.1초 단위로는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100ms, 200ms, 300ms 이렇게 100ms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가 됩니다. 자, 월 컴퓨팅 요금 1기가 기준으로 40만 초.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 같은데 알고 보면 쉽거든요. 근데 홈페이지 보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자, 1기가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 하나 돌리는데, 람다 펑션 돌리는데 1기가가 든다라고 하는 계산으로 해서 40만 초를 처음에 1년 동안 무료로 준다는 이야기예요.
엄청 많죠. 뭔가 그죠? 그래서 얘를 1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128메가 기준으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겨우 스트링 한 줄 정도가 되는 데이터를 그냥 쏴서 얘를 어디다 저장해 정도로만 한다는 거죠. 거기다 조금 뭔가 일을 더 보태봤자, 그죠? 거의 100ms 안에 끝나고 128메가 하면은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어요. 128메가 기준으로 하면 40만 초가 아니라 320만 초가 됩니다. 320만 초면 시간적으로는 아주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에 100ms, 한 번 작업시킬 때 100ms거든요. 그럼 320만 초니까 이걸 다 채우려고 하면 여유가 있죠. 그래서 몇 초 100ms 동안에 이제 실행을 하면 한 달에 아까 초로 했을 때 몇 초였습니까? 260만. 그죠? 그래서 260만 곱하기 0.1하면 이제 26만 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기가 할당 기준입니다. 그래서 128메가로 환산을 하면 1024가 1기가니까요. 1024메가. 여기다가 이제 계산하면 0.125가 되고, 일단 26만에다가 0.125를 곱하면 32,500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죠, 시간이. 그래서 32,500초밖에 안 쓰기 때문에 초당 한 번씩 데이터를 보내봤자 32,500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320만 초나 무료인데 한 달 내내 써봤자 프리티어 기간에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팅 요금은 돈이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월별 요청 요금. 몇 번 콜 했냐거든요. 근데 1년에 100만 번을 무료로 줍니다. 자, 우리가 100만 콜을 하는데 원래 돈을 내면 0.2달러 정도거든요. 이건 계산을 해봅시다. 우리가 한 달에 몇 초 한다고 하는 거는 260만 번이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 무료일 때는 100만 번 무료로 주니까 나머지 160만 번 정도만 돈을 내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대충 좀 더 올려가지고 계산을 하더라도 400원 조금 더 주거나 400원 정도 주면 그러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초에 한 번 콜을 한 달 내내 돌려도 400원 정도만 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저장소에 대한 그런 비용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그다음 키네시스 파이어호스 같은 경우에 람다로 돌렸을 때는 저 정도네. 그러면 파이어호스로 돌리면 어떨까? 이거죠. 한 달에 25만 건의 메시지를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현재 근데 미국 동부, 서부, 그다음에 유럽 쪽에 이 3리전, 3리전에서만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설정을 하면 왠지 좀 그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자, 첫 500TB까지에는 기가바이트당 0.029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전송하는 거에 대한 거지, 얘는 자기 쪽으로 들어온 거에 대한 거지, 저장하는 거에 대한 거 아닙니다. 이건 저장소 아니니까. 저장소는 나중에 따로 붙여야 되겠죠. 자, 파이어호스라고 하는 거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얘를 세팅을 딱 해놓으면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게이트가 한 개 생기는 거죠. 자, 파이어호스라고 하는 건 줄이잖아요. 소방호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들고 S3에 꽂아주면 S3에 데이터가 쌓이고, 그 다음에 또 딴 데 꽂아주면 딴 데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 그런 간단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만 이제 과금을 하는 건데, 켜놓는다고 해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 그 양에 따라서 이제 돈이 들어가고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레코드 단위의 크기는 5kB예요. 4kB는 5kB 환산이 되고요. 1kB만 해도 한 번 보낼 때 1kB를 보내도 5kB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뭐가 중요합니까? 보낼 때 5kB로 잘 맞춰가지고 꼭 얘가 실시간으로 우리가 막 1초당 한 번, 0.5초당 한 번 막 이렇게 보내서 딱 봐야 되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모바일로서 보낸다고 하면 여기서 잠깐 모았다가 5kB를 맞춰서 보내는 게 더 좋겠죠. 그래야 횟수가 줄어들 겁니다. 그렇죠? 자, 초당 레코드 하나, 즉 한 달에 260만 개를 보내는데 딱 5kB 정도로 맞춰서 보내면 얘는 12.4kB, 12.4기가가 됩니다. 12.4기가. 한 달에 약 얘를 반올림해서 13기가 정도를 전송을 하면 월에 0.377 달러가 발생합니다. 싸죠?
거의 돈 별로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얘도 몇백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죠? 근데 메시지 하나를 보내는 데 있어서 헤더 같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잘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클라우드 워치로 보든 뭘로 보든지 간에 내가 한번 쐈을 때 얘가 실제로 양이 얼마 될지는 보내봐야 아니까 그걸로 관찰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저장소가 이제 S3랑 다이나모 DB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보면 시간이 별로 없네요. 자, 매월 5기가가 무료예요. S3는 다 아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2만 건의 get 요청, 2천 건의 put 요청인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2천 건밖에 무료로 제공을 안 합니다. 그죠? 횟수로 치면은 우리는 몇 번 보내야 된다고요? 초당 한 번씩 260만 번 보내야 되는데 얘는 2천 번밖에 지원을 안 해줘요. 처음에 프리티어로. 그러니까 거의 지원 별로 안 된다고 보면 되죠. 전체 그 횟수로 보면. 외부 전송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거 리전 밖으로 뭔가를 보낼 때 계산을 하는 거고요. 스토리지 요금에서 요거는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요금이고, 그다음에 리퀘스트 요금은 위에서 본 것처럼 풋 시키는 거나 리스트 이런 등등은 1000건당 0.00455고요. 그다음 get은 조금 싸고 10분의 1 가격이죠. 딜리트 하는 거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초당 한 번 저장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월 11.7달러 정도 나오죠. 앞에 거에 비하면 그래도 제법 나오는 앞에는 400원 이런 정도였는데 얘는 그래도 저장을 하기 때문에 제법 나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여기서 제일 밑에 써놓은 거 저장하는 그거에 있어서 요청 횟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얘는 요청할 때 가격이 얼마라고요? 얘가 2,000번 무료밖에 안 줘요. 그죠? 근데 우리가 260만 번이나 하니까 이 가격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도 실시간으로 계속 뭔가를 봐야 되는 게 아니면 10초마다 한번 저장하든지 그렇게 하면 돈이 훅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나모 DB 앞에 S3와 다르게 매달 최대 2억 건이에요. 그리고 쓰고 있는 데 대한 IOPS도 상당히 이제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5개, WCU, RCU 5개 밖에 안 줬는데 지금 무려 25개씩이나 줍니다. 그래서 다이나모 DB 스트리머로부터 또 이거는 이제 다이나모 DB에서 다시 읽어오거나 할 때 스트리머로 읽는 이런 것도 거의 초당 한 번이 무료일 정도로 250만 건이 제공이 됩니다. 자, 센서 데이터 전송 워크로드가 일정해야 싸진다. 제가 이거 강조해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센서 데이터를 보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HTTP 통신을 할 때, 자, 이거는 노트가 아니지만 노트 기준으로 볼까요? 얘는 노트 3예요. 얘는 제가 테스트 폰으로 쓰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HTTP 통신으로 할 때 얘가 초당 몇 번 보낼 수 있을까요? 혹시 해보셨어요? 이 폰으로 HTTP 통신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 이렇게 스레드를 돌리든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보내면 얘가 몇 번 보낼 수 있을까요? 그냥 막 온갖 방법을 짜내고 이런 게 아니라 대충 짜서 보내면 초당 서너 번. 얘 말고 노트 4로 해보니까 대여섯 번 정도 보낼 수 있어요. 많이 보내지는 이제 못해요. 폰 하나로는. 횟수를 올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내도 중간에 잠깐 느려졌다가 잠깐 빨라져서 훅 보내다가 막 이렇게 이제 불규칙하게 되죠. 우리가 아무리 얘를 뭐 0.1초마다 한 번씩 보내라고 한다고 해도 얘가 정확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 0.3초 못 보내다가 두두둑 보내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러면 이 다이나모 DB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나중에 센서를 여러 개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IOPS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최대한 규칙적으로 갈 수 있게끔 뭔가에 로직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이런 장치들이 그런 프로그래밍을 서로 간에 다 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쪽 단에서 잘 해가지고 전송을 규칙적으로 야 너는 몇 분 몇 초쯤에 보내, 너는 몇 분 몇 초쯤에 보내 이런 게 좀 되어 있으면 시간도 알고 하면 그러면 IOPS가 괜찮은데 잘못해서 한 10,000대 연결해놨는데 10,000대가 한꺼번에 확 들어가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게 고려할 점입니다. 그래서 얘는 앞에 S3하고는 다르게 초당 한 번 센서 데이터를 저장을 해도 프리티어 기간 동안의 비용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잘 해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AWS IoT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저도 아직 사용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그 AWS 말고도 애저 쪽도 많이 이제 보고 있어서 얘는 애저에 있는 IoT 허브라고 하는 애가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용도로만 쓰기에는 얘나 애저에 있는 IoT 허브나 조금 무겁고 이제 돈이 약간 비싼 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돈부터 보죠. 밑에 보면 $18 나옵니다. 제법 나오죠. 얘는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좋으냐 하면 양방향 통신을 해야 될 때 얘랑 얘한테 뭔가 명령을 보내서 모드를 바꾼다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데이터만 받으면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쓰면은 돈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데모 타임입니다. 시간은 많이 없지만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고 제가 코드를 바꿔가면서 할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해보도록 하죠. 글자가 좀 작아서 중간에 확대를 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키네시스 쪽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세팅을 하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돌려서 앱으로 데이터 넣는 것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키네시스 안쪽에서 파이어호스를 우리가 쓸 거고요. 파이어호스는 지금 오레곤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설정을 하고요. 자, 제가 테스트 삼아 이렇게 오늘도 잠깐 이제 데이터를 넣어봤고요.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create delivery stream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어디로 데이터를 쌓을 거냐, 호스를 어디다 꽂아줄까 하는 S3에 꽂아줘 하고 delivery stream name은 적당히 적어주겠습니다. third stream이라고 적었습니다. S3 버킷은 뭐 새로 하나 만드는 게 좋겠죠. 그래서 new S3 버킷 하고요. 버킷 이름은 third KR UG 버킷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전은 같은데 해줘야 좋겠죠. 오레곤을 하고요. 생성을 합니다. 지금은 이 AWS의 UI가 상당히 좋아졌는데 한 4, 5년 전에는 하다가 S3 버킷 없으면 다시 가서 S3 버킷 만들고 되돌아오고 그런 일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프리픽스를 넣을 수는 있는데 안 넣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연, 월, 일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S3가 폴더는 원래 실제 폴더는 아니지만 자동 폴드 개념으로 해서 나눠져 가지고 데이터가 다 자동으로 파일이 생성되면서 들어간다는 거죠. 얘는 비워둬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환경 설정 부분인데 이거는 그대로 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S3 버퍼 여기를 이제 잘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사이즈가 지금 이게 메가 단위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좀 세부 이렇게 끊어 가지고 데이터 양이 좀 되니까 5메가씩 쌓은 거를 보면 텍스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1메가 정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버퍼 인터벌은 1분짜리 정도로 쌓는 걸로 일단은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0초 정도를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 같은 거는 안 할 거고요. 암호화도 안 할 거고요. 지금은. 그 다음에 롤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롤을 하나를 지금 요거를 선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UI가 좋아져서 선택을 하면 새로 생성도 하나 시켜주기 때문에 좀 편하죠. 자, 롤 이름 짓는 걸로 들어왔고요. 앞에다가 서드라고 또 붙여주겠습니다. 딜리버리 롤로 해서 얘는 뭐 열어보면 뭐
S3에 대한 그게 권한 같은 게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죠? 이게 없으면 쌓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거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따로 들어가서 권한 추가를 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시 이제 되돌아와서 보면 롤은 설정이 됐고요. 나머지 것들 다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넥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르면 딜리버리 스트림이 만들어집니다. 별로 한 게 없어요. 지금 그죠? 그냥 꾹꾹꾹 눌러가지고 시간하고 그다음에 용량 1메가 정도까지만 해라고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럼 일단 그 스트림 이름이 서드 스트림이고요. 요거를 이름을 커피까지 안 해도 쉬운 이름이지만 자 하고 얘한테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쪽 파이어호스트 쪽으로 데이터를 어디서? 안드로이드 폰 제가 프로그램 미리 짜놓은 거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이제 안드로이드 폰 쪽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파이어호스에 관련되는 API가 있어야 되겠죠. 미리 제가 이제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래들 스크립트의 모듈 빌드 그래드를 잠깐 보겠습니다. 보면 디펜던시 쪽만 이제 손을 좀 대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AWS의 코어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다이나모DB 쓸 일이 있다면 이제 넣어주면 되고요. 이거는 뭐 없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그니토, 얘는 뭐 할 때 쓰려고 만들었을까요? 파이어호스의 권한 같은 걸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려고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코그니토하고 키네시스하고 그 다음에 코어하고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렇게 쓸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코드는 좀 길어요. 왜냐하면 블루투스로 이해하고 폰하고 통신하는 코드가 들어가야 되고 데이터 받아서 돌려 가공해서 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긴데 이 코드는 이제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만 잠깐 읽어보시면 AWS의 설정에 맞게 아래의 상속 값들을 바꾼다. 요거 두 개입니다. 요거 두 개. 리전은 지금 제가 오레곤으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얘는 안 바꿔도 되는데 여러분이 오레곤 안 하고 만약 EU 쪽으로 한다든지 하면 요게 이제 바뀌겠죠. 요 부분만 그죠. 그래서 여기에 그 코그니토를 생성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파이어호스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코그니토의 풀 아이디 넣고요. 그 다음에 딜리버리 스트림 넣으면 이름만 넣으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스트림 이름이 제가 서드 스트림이라고 했고 코그니토 풀 아이디는 아직 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코그니토 풀 아이디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그니토 들어와서 앞에 코그니토 설명 잘 해주신 분 계신데 제가 요거는 이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매니지 그 유저 풀스가 아니라 Federated Identity로 들어가서 특별히 그 인증 절차가 복잡하게 필요 없는 그걸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 풀을 새로 하나 생성을 한다고 하고 아이덴티티 풀 이름은 third 풀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unauthenticated 되도록 설정을 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단 바로 제가 눌러버렸는데 일단 잠깐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풀 아이디가 나옵니다. 그죠? 예. 네, 제가 잠깐 그냥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거 새로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면 데모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서드 풀 안 쓰고 다른 거 쓰겠습니다. force 풀 하고요.
자, 뷰 요 디테일에 보면 롤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authenticated 된 거고 하나는 unauthenticated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이름을 제가 조금 알아보기 쉽게 false라고 하나 더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생성될 때 롤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실제로 쓸 건 뭐라고요? unauthenticated 이걸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IAM 롤 이렇게 생성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우리가 권한을 추가를 해줄 거기 때문에 어떤 권한을 추가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생성을 합니다. 여기서 코그니토 ID 풀은 이렇게 카피를 해서 우선에 제가 코드에다가 넣고요. 여기에 풀 ID를 말고 얘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딜리버리 스트림은 이름을 이제 바꿔서 써놨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풀 아이디에 권한이 뭐가 필요합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코그니토 풀로 뭘 하려고 합니까? 파이어호스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파이어호스 쪽에 권한이 들어가도록 세팅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서 IAM에 가서요. 롤에 가서 방금 만들어 놓은 게 false 이거잖아요. 그 중에서 unauth 되어 있는 얘거든요. 얘를 들어가서 편집을 하겠습니다. attach policy 해서 여기서 firehose full access를 선택을 하고요. attach를 하면 그 권한이 추가가 됐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고풀 아이디를 쓰면은 파이오스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길 거고 그렇게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쏴서 막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역 설정 맞춰야 된다는데 지역은 글로벌도 돼 있어서 상관없겠죠?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맞췄고요. 코드 쪽은 다른 거는 별로 손볼 필요가 없습니다. 안쪽에 제가 이 안쪽에 어떤 센서가 들어있냐면 엑셀러미터랑 자이로스코프랑 그 다음에 전자나침반, 콤파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들을 계속 뽑아와 가지고 얘가 데이터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 초당 한 30개, 40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0.03초에 한 번씩 보낼 수 없잖아요. 그죠? 얘가 몇 분 보낼 수 있다고요? 폰에서? 1초에 한 서너 번밖에 못 보내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1초에 한 번씩 정도를 이제 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30개 정도를 배열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전송을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자, 이제 잘 돼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 꽂아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치도 켰습니다. 이제 그러면 제가 얘하고 같이 연결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UI까지 다 복잡하게 짜기 좀 그래서 그냥 대충 감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일단 장치는 여기 있고요. 켜져 있고 제가 스캔, 아까 말씀드린 블루투스 신호를 이렇게 스캐닝하는 거를 이렇게 켜면 이렇게 스캔이 돼가지고 계속 올라갑니다. 이 장치가 초당 한 10번이든 이렇게 이제 계속 쏘거든요. 지가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커넥트 디바이스를 해서 연결을 해주면 이 안쪽에 있는 어떤 캐릭터리스틱이나 서비스나 이런 걸 발견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앞쪽에. 네,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티를 설정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엑셀러미터 데이터랑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죠. 그죠? 지금 보이는 거는 엑셀러미터 데이터만 나오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저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잠시 이제 기다렸다가 새로 우리가 만든 파이어호스 쪽을 보면 지금까지 세팅한 게 문제가 없으면은
거기에 텍스트 데이터로 저장이 돼가지고 있을 겁니다. S3에. 자, 그러면 자, 우선에는 버킷이 만들어져 있죠. 여기 서드 해가지고 아까 만들어 놓은 버킷이 있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분 안에 되니까 잠깐 기다리십시오. 생겼습니다. 자, 자동으로 날짜와 시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2017년 들어갔고요. 6월 24일에 그 다음에 이게 그 태평양의 기준 시간이라서 들어가 보면 지금 파일이 하나 생성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계속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크기가 사이즈가 299KB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안쪽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이선 형태로 약간 했는데 끝에다 콤마 같은 걸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끝에 가면 또 파일 끝인데 콤마가 들어가 버리고 해서 그래서 불러 쓸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고 실제로는 제이선으로 쌓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로가 많이 들어가면 이것도 용량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콤마로 분리를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쌓인 거를 보시면 시간상으로 보면 이렇게 39초 쭈쭈쭈 계속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시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쌓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데이터가 1분 정도 쌓으면 이런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게 초당 30개 정도 이제 들어간 거고요. 시간은 없지만 1분만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없으면 바로 끝내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